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 법정에서도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해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그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김지은 씨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실 의미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이스라엘 다녀온 다음에 하루빨리 아현동을 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진 첫 대선 후보 사자 토론. 치열한 신경전 속에 4명의 후보들 각각의 색깔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 이후에 각 당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어제 토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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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상으로도 쭉 보셨는데 두 분도 어제 토론 생중계로 보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보, 우리 당의 후보 이 점은 좋았다 또는 좀 아쉬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어제 사자 토론이 국민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네. 열리게 된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좀 선거다운 선거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서 저는 그 자체가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우리 후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준비가 돼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뭐 꿰뚫고 있고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걱정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용어들을 좀 선택하시면서 토론하시고 다른 후보들을 이렇게 좀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스타일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어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었는데 뭐 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이제 그게 약간 힘이 빠져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현안이든지 간에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라는 이미지는 충분히 부각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것 외에 뭐 또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아쉬운 점은 워낙 제한된 시간에 각각의 그 주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다 말씀을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양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 1대1 윤석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그 양자 토론이 유튜브로 진행됐지만 생중계로 17만 명이 보고 그리고 야 우리 정치 품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겠구나. 대통령 후보 간 토론이 이렇게 질 높게 수준 높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한 지평을 열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분 후보들이 서로 리그전처럼 1대1로 토론하고 또 다자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야 뺀 네거티브만 해서 누가 더
덜 나쁜 후보인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선택이 그래도 더 나아 보이는 후보를 찍는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윤석열 후보만 결단하시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뭐 잘 하시던데요, 뭐. 그래서 피하지 말고 토론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가 싶더니 또 장점을 말씀을 하셔서 두 번 더 뭐 얘기를 해주시죠, 교수님께서도. 네. 우선 뭐 사자토론이 첫 이번에 성사가 돼서 네. 국민들한테 생중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건 뭐 우리 보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는 뭐 애초에 이 토론 프레임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는 이 토론을 잘한다. 나는 토론을 계속 하길 원한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피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윤석열은 정말 그렇게 토론을 피하나? 네. 토론을 못하나? 굉장히 무능한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불안과 우려 속에서 지켜봤을 텐데 저희 후보가 어제 하는 걸 국민들이 다 봤겠습니다만 의외로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주장과 중심을 잡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점잖게 응수를 하면서 토론을 잘 진행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잘하는 후보라는 사람들의 그 선입관이 있었는데 저거밖에 못하는 생각이 있었던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라는 이 프레임에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잘한다. 토론을 뭐 겁낼 필요가 없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주위에 회자되는 것이어서 저는 그 자체가 성공했다고 보고요. 아쉬운 면은 그러다 보니까 점잖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상대 후보가 좀 팩트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공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공세적으로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점잖게 한다는 면에서 저는 지금 방송을 좀 오래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쉽다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자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좀 들어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또 세부별로 주제가 나뉘어서 토론이 진행됐잖아요. 먼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첫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44%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정치권에서 합의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대변인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족한 점을 좀 인정을 하고 차별화하겠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 잡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까? 예, 뭐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양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우선 지난 시기 동안 공급을 지나치게 옥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동안 공급된 주택이 더 많아요. 지난 정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 욕망에 부응을 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공급을 충분히 확대를 해서 수요가 부족한 이런 부분을 좀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지난 시기에 양적 완화라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이자가 워낙 작고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갔던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사실 무작정 공급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둘 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별로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다만 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3법 개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줄였을 때 이때 이제 임대
가격이 폭등한다 어쩐다 뭐 이런 걱정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서 그런 신호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개정한 것은 2년에서 4년을 확보한 거예요. 2년짜리를 5% 이상 못 올리게 해서 4년까지도 세입자들이 그 4년 동안은 주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제 이것이 부족한 그 공급과 더불어서 임대 가격까지도 높게 만드는 이런 사실 역기능을 발생시킨 건데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제를 뭐 표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 강행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다시 2년으로 내리겠다는 말씀인지 어쩐지 그 핵심이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좀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측면이 좀 남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 앞서 말씀하셨던 전세 기간을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4년까지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뭐 전월세 상한제 등을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그 여름쯤에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를 하는 게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4년을 한 번 계약갱신을 하고 나서 4년을 그 전세로 사셨던 분들이 지금 올해 여름이 되면 그 기간이 끝나서 한꺼번에 그동안에 올랐던 전세값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맞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처지인데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이제 그 180석의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제 이걸 단독 처리를 해서 강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복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법적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갖는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주는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았던 것들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 부작용들 우려했던 게 이번 여름이면 이게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계약갱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7월쯤이면 대량으로 계약갱신이 4년이 끝나는 분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나가서 그럼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계약하려면 4년 동안 묶였던 전세 계약의 그 받아야 될 부분들이 폭등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를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동산 값에서 전세의 난 또는 전세 가격의 폭등에 대한 대처 방안에서 아마 임대차 3법 개정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복 대변인께서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 입법 취지는 인정을 하되 이것이 2+2로 해서 4년이 만료하는 금년 7월에 있을 전세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복 대변인께서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렇다면 이 4년인 거를 2년으로 다시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개정 방향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궁금하신 가장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금년 여름에 대거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노력을 해서 또는 논의를 해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다시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시장에 저항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재계약하는 그 시점 1년 이번에 4년이 아니고 이제 2년이 끝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4년을 출발하는 시점인 건데 이것을 다시 뒤로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입자들 입장에서 그럼 또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당황스러워할 수가 있어서 핵심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일단 새 대통령이 선거가 치러지고 새 대통령 임기가 5월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올 여름이면 이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법 개정 이게 좀 현실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면 아마 가장 첫 번째 맡게 되는 여야 협치의 저는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7월에 아까 말씀하신 2년이 지나서 새로 2년이 아니고요. 금년 7월은 그 전에 했었던 2년을 살았던 분이 작년, 재작년에 다시 재갱신을 한 거기 때문에 4년이 만료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건 세입자라고 하는 정말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기존의 임대차 3법이 가져온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법을 좀 개정하든지 아니면 입법 취지를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우든지 저는 이게 여야 협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도 그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야당과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도움이 없으면 법 개정이 그럼요. 안 되는 네. 거기 때문에 협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테고 그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됐었고 2년도 너무 짧다. 최소한 4년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법 개정을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와 집권당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줄이겠다라는 시그널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말씀은 핵심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줄이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 부작용이 이제 폭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이제 대책을 여야가 뭐를 맡고 논의하자는 것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상한선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핵심은 기간이에요. 이 법의 핵심은 기간이라서 그런 신호로 들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세입자분들은 야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걱정을 하실 우려가 매우 크고 이미 한 단계 진일보된 이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4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로 해서 4년을 개정하겠다. 물리겠다는 게 전혀 아니죠. 개정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떤 개정 방안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2 4년을 다시 그러면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제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말한 것도 지금 4년이 다 완료되는 금년 7월에 수많은 전세 난민이 생길 수가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4년 동안 못 올렸던 전세가격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미지 2+2 4년을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는 얘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여야가 바로 그런 4년이 만료돼서 집주인에게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그 폭등하는 전세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정책을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얼추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화두를 던졌으니까 구체적인 방향이라도 좀 제시를 하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이걸 예전처럼 2년으로 되돌리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여야 협치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의 화두를 던졌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다룬 이유 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두 양강 후보가 공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점이 이 임대차 3법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진땀을 흘린 게 있어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변인 그 청약점수 관련 청약제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예전에도 좀 곤혹을 좀 치른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전에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모른다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하고 그때 곤혹을 치렀으면 공부하셨을 텐데 40점이라고 한 거는 뒤에 있는 숫자 4가 기억이 나서 40점 그래서 저 정도는 그냥 애기로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이고 저것도 몰라 이렇게 공격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대선 후보의 TV 생중계로 하는 토론이 무슨 장학 퀴즈나 무슨 수수께끼 일문일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제 기억에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갑자기 버스 값이 얼마냐 그러는데 저희들 다 버스를 카드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얼마냐 그러는데 저도 쓰레기 봉투를 가끔가다 제가 매점 가서 마트 가서 사옵니다 하면 얼마나 계산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걸 마치 알고 있어야만 무슨 서울시를 잘 운영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복 대변인 말씀처럼 저게 사실 순식간에 착각을 일으켜서 84점을 40점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뭐 선의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R이 100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당신 알아 이런 식의 마치 이 지식의 어떤 경연장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조차도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대답했다면 금상첨화였겠습니다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사실은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데 아주 구체적인 뭐 점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억에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대전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알리백은 우리 그 삼성, LG 이런 데가 다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현재 과제이고 미래에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나 그 저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벽에 그린 에너지 장벽에 우리가 막혀버리면 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원전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원전은 그린 에너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은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윤석열 후보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아,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 그래도 좀 근거가 있구나라고 할 텐데 자칫 저는 어제 그 느낌에서 볼 때 아, 그럼 원전이라고 하는 그냥 에너지 공격, 이념적 공격만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면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청약 점수하고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서 윤석열 후보께서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검사만 해보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보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준비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볼 때 아이고 저것도 몰라 이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께서 개념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대목으로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윤석열 후보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중간에서 잠깐 또 영어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좀 질문을 드리면 뭐 RE100이라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신경제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 그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청약 점수 같은 경우는 애교, 실수로 좀 봐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화두를 던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알리백은 사실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TV를 시청했던 시청자들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걸 갑자기 뚝 꺼내가지고 이거 아세요라고 물어볼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아는 거랑 물어본 것처럼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저는 지나친 저는 그 과시형 저는 수수께끼 문답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제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저는 대책이 논의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알리백이든 뭐 EU 텍소노미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특히 이제 알리백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셨겠지만 알리백이나 EU 텍소노미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일방적으로 이게 탈원전은 안 된다라는 것으로 좀 오히려 반박을 하는 그 공세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들었기도 했습니다만 EU 텍소노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 원전 자체도 이게 그린 에너지로 들어가자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백이나 EU 텍소노미라는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이 정도 좀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 뭐 용어 그리고 뭐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두 후보 두 당의 이런 시각차를 좀 드러냈는데 어제 이 사안을 놓고는 특히 첨예하게 두 양강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사안인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 지난번 법정에서도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대선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응?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 저는 어제 그 두 분 다 그 배우자 네.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분이 꺼낼까? 이재명 후보는 안 꺼낼 텐데 혹시나 꺼내면
굉장히 좀 쫌스럽고 민망한 일인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말씀을 안 꺼내셨어요. 대장동 이야기도 굳이 꺼낼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 중에 지난 그 가을 국감에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됐는데 출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히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 이틀 동안 뭐 탈탈 털리다시피 다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혹 공방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뭐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제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아니면 또 새로운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하시든지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때 국감장에서 얘기됐던 그런 뭐 범위 안에서만 또 재탕하는 것이라 굳이 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기를 하셨다가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준 거라든지 그리고 그 정여학 씨 녹취록에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한 방이면 윤석열 주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혹의 맥락들이 있는 것이라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장동 설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공익 환수 차원의 설계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민간이 그냥 개발하게 두어라라는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다. 다만 100% 공익 환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셔서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좀 네거티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이후에 논평에서도 일절 네거티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차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방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제 토론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좀 저 부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 공세가 이어졌다.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동안 해명을 숱하게 했는데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TV 토론에 나온 대선 후보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TV 토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느 국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게이트 전혀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어. 저 양반 억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이재명 후보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라. 몸통이 누군지. 설계를 당신이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안 했으면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후보가 대신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사자토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아픈 데를 찔렀다고 생각해요. 딱 두 가지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간 무능한 시장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같이 한 공범입니까? 둘 중에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난처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국힘이 막아서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준 걸 그걸 어떻게 거기다 갖다 댑니까? 그 수사를 필요하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만큼은 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가 너무 꼬리자르식 그다음에 빠져나오기 식으로 정말 좀 약간 장어식으로 좀 빠져나오려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반론이 있으신 것 양 같은데. 당 모두가 의혹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본인 검찰총장 시절에 장모 대응 문건 공공의 힘을 이용해서 이 의혹도 있는 것이고 고발 사주 의혹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서 서로 그렇게 흠집내기 공격하기 뭐 이런 부분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전 지켜보는 게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지도자를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통령으로 뽑아도 되나? 라는 그런 걱정만 끼쳐드리는 장이 될까 봐서 그런 걱정을 좀 덜 끼쳐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서 속도를 좀 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것을 포함해서 그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시각차가 첨예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앞으로 토론 일정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 핵심은 과잉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그 불법 사용 의혹인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가 뭐 많이 이야기됐다가 또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대화를 또 방송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지금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김혜경 씨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진 건데요. 저는 이게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악성적인 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초밥 좀 대신 사와요. 약 좀 대리 처방해 오세요. 그다음에 뭐 이 카드 결제한 걸 다시 바꿔가지고 법인카드, 그러니까 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바꿔 쓰고 이게 액수도 별로 안 되고 사사로운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짜증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저희들이 뭐 밖에서 뭐 그걸 보고 즐겨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하거나 그다음에 책임자를 물어서 정확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게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액수로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국민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 계속 했던 말들이 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남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횡령한 거 그다음에 뭐 갑질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 혼내주겠다 말씀해놓고 지금 정작 부인이 공무원을 사실 5급, 7급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적 용도로 사실은 공적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께서 저는 정말 몇 번을 사죄를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런데 이재명 후보 그 사과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네,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과잉 의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전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토론하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자체장들 아마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5급, 7급 공무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뽑을 때 국회의원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 또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두 분도 단체장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 보좌진과 같은 개념으로 채용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교수님께서 선거 치러 보셨으니까 선거 때 바쁘면 집에 갈 틈도 없고 그러면 이제 선거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가서 뭐가 있으니까 좀 갖다 줄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잘 못했다. 선거 때는 그래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 비서이다 보니까 그때와 공직자 신분이었을 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일상적으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행을 개선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의혹은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건 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그 배 모 씨와 A 씨가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뭐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경우에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그리고 나서 징계를 줘요. 이런 경우에 뭐 저도 시장을 해봤으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착각 속에서 개인 카드와 그 법인카드를 착각해서 하는 경우도 또 왕왕 발생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공관이나 혹은 그 집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도시락을 사온다든지 뭐 회의와 간담회 이런 것들을 공간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미 감사를 요청해놨고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어물적 감사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논의의 초점을 좀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서 지금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그 과잉 의전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부인의 경우 사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의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 지침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을 그 위반한 게 아니냐, 사적인 업무에 지금 공무원이 과잉 의전을 한 것 아니냐 이게 하나의 초점인 거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감사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건데 이 감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이 연루된 의혹에 연루되신 분들이 다 전직 공무원들이신 거잖아요. 이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복 대변인께서 지금 좋은 의미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어떤 공직자 특히 이제 배우자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말씀 100번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간단치 않은 게요.
김혜경 씨 입장문에 나왔을 때 사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배모 씨란 분과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내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좀 누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대접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잉 의전을. 그 친분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처음 탄핵 이야기 나오고 국정조단 나왔을 때 최순실 씨 나왔을 때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선거 때 도와줬겠죠. 친하니까 친한 사람의 의전을 받는 걸 당연시 했다는 건 저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 친분을 마치 가까이 두는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데에도 친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 생각했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법인카드도 위험한 게 그 7급 공무원이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를 했다가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도카드, 법인카드로 바꿨다는 건데 그러면 그 김혜경 씨의 개인 심부름을 하면서 그 썼던 걸 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초밥도 아니고 자기가 먹는 무슨 식자재도 아닌데 자기 카드 썼다는 것은 김혜경 씨의 개인 용도로 쓰일 것을 내 카드로 하고 그 다음 날은 도지사 도카드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진행될 테니까 네. 그에 따라서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약 대리 처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배우자가 6개월치를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대리 처방을 하고 또 6개월치를 또 받아요?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배모 씨가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그 본인이 처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객관적 정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자꾸 의혹을 이렇게 확대 시켜서 이게 어차피 대선 전에 다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걱정만 끼쳐드리지 말고 감사가 시작됐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미 고발 조치 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수사도 될 것이라 결과를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 대리 처방 문제도 그렇고 이제 식자재 심부름이라든지 초밥 심부름 이런 것들도 그냥 선거운동 기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배우자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린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직으로 당선되면서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구분을 못한 측면에 대해서 배우자께서도 사과드렸고 또 후보께서도 사과드렸다 담백하게 그리고 사과의 시간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계신데 이게 몰라요. 저도 8년을 했습니다만 법인카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처리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일이 다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어떤지 잘못된 부분을 하면 설령 부당한 지시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국가가 주어진 업무인데 그걸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에게 충분히 반론을 네. 주고받을 수 있을 기회 드렸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 거리두기는 강화하지 않겠다며 확진자가 증가해도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일상 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대선에서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수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3월 5일부터 9일 사이 확진될 경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규모와 재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나선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교장실에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인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 입춘을 맞았지만 전국에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눈이 내리기 시작해 호남에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고 주말인 내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4,500여 명 증가하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4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확진 규모는 일주일 전의 1.7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4.1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줄어든 257명으로 7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하루 사이 24명 늘어 누적 6,836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재택치료자도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전날보다 7,721명 늘어난 10만 4,85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볼 수 있는 재택치료 환자를 15만 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6인,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현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인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저녁 9시까지, 학원, PC방 등 3그룹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학기 정상 등교 원칙을 지키면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체 학습과 원격 수업을 내실화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속속 방역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유럽이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는 WHO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염성은 높지만 증상은 가벼운 오미크론으로 자연 면역이 형성되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혔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에 이어 스웨덴도 코로나19 방역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4만 명 안팎에 이르지만 다음 주부터 영업 제한 등 봉쇄 조치가 풀립니다. Och jag kan säga att det börjar bli dags att öppna upp Sverige igen. Bakgrunden till dagens besked är ju att pandemin är inte över, men däremot så är den på väg in i en helt ny fas. 이웃나라 핀란드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백신 접종 또는 음성증명서 제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와 10만 명인 영국 역시 방역 패스와 공공장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유럽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건 2, 3차 접종률이 각각 80%와 50% 안팎에 이르고 입원 환자 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First, a large capital of vaccine-derived and natural immunity by Omicron. Second, a favorable seasonality pause as we move out of the winter. And third, a lower severity of the Omicron variant, now well established. 클루주 소장은 다만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계속적인 백신 접종과 새로운 변이 출현에 대한 감시가 유지되어야만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주 유럽의 신규 확진자는 1,2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중환자실 입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라서 4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2% 이후 11월 3.8%, 12월 3.7%로 소비자 물가는 넉 달 연속으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요금 등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6.6%로 지난 1991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OECD가 밝혔습니다. 터키의 같은 달 물가 상승률이 36.1%로 치솟은 영향이 커서 터키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은 5.6%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1월 135.7을 기록해서 아랍해범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 1센트, 2.28% 급등한 90달러 27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수사를 관할인 양주경찰서가 아니라 경기 북부경찰청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강력범죄 수사대에 양주 채석장 사고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장인 경기 북부청 형사과장을 비롯해 17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사고 경위를 은폐한 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현장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 난간 설치와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지만 피해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휴 충남 청양에서는 호흡곤란을 일으킨 24개월 된 아이를 경찰이 순찰차로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대전에서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재빠른 대처가 어린 두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화기를 붙든 채 다급히 경찰 지구대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경찰들이 뛰쳐나와 순찰차를 몰고 남자를 뒤따랐습니다. 생후 24개월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구급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아이와 부모를 태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인근 청양의료원까지 1분. 아이는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거의 1분 정도에 이제 도착을 했지만 그 1분이 정말 긴 시간 같았고 이제 아이가 다행히 이제 큰 탈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이틀 전 대전에서도 경찰이 머리를 다친 2살 배기 아이를 긴급 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찢어진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헤매던 부모를 마주친 겁니다.
근처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못 한대요. 택시를 잡으려니까 그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세워주시더라고요. 빨리 큰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경찰은 순찰차로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 연휴 두 가족에게 발생한 위급 상황. 경찰의 빠른 대처가 악몽을 막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공격하는 러시아의 거짓 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냉전이 끝난 이래 최대 규모의 병력인 3만 명과 최신 무기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개발한 거짓 공격 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나 친러시아 반군을 공격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계획입니다. 가짜 영상은 폭발로 인해 시신이 흩어진 그래픽 이미지와 파괴된 장소의 장면을 보여주도록 정교하게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volves the production of a propaganda video, a video with graphic scenes of false explosions, depicting corpses, crisis actors pretending to be mourners, and images of destroyed locations or military equipment, entirely fabricated by Russian intelligence. 미국은 러시아 정부 당국이 이 작업에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도 이 정보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이를 구실로 군사 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ne option is the Russian government we think is planning to stage a fake attack by Ukrainian military or intelligence forces against Russian sovereign territory or against Russian-speaking people to therefore justify their action. 미국은 지난달에도 러시아가 공격 자작극을 벌이려고 공작원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러시아가 며칠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로 3만 명의 병력과 최신 무기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냉전이 끝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이번 달 중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훈련 즈음에 실제 침공이 이뤄질 수 있으며 가짜 공격 계획 같은 명분 쌓기 작전이 사전에 여러 차례 시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절기상 계절이 봄으로 접어든다는 입춘이지만 절기에 무색하게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파는 사나흘 정도 이어진 뒤에 풀릴 전망인데 이후에는 추위 강도가 점차 약해져 사실상 이번이 막바지 한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 입춘. 하지만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날씨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추워졌고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영하 3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몰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폭설도 예고됐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15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내리겠고 호남과 충청 내륙에도 3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파라고 부를 만한 강력한 추위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추위는 있겠지만 서울 기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2월 중순 이후 기온이 한 차례 정도 더 떨어지겠지만 이번처럼 심하진 않겠고 이후 겨울 후반에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월 중순까지는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2월 하순부터 3월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막바지 한파 소식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봄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녘 제주에는 곳곳에 봄꽃이 피어나 이른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화나무 줄기마다 활짝 핀 꽃송이가 가득합니다. 꽃봉우리에서 톡 터진 듯 핀 꽃들은 바람을 타고 향기를 퍼뜨립니다. 꽃향기에 이끌렸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매화나무 앞에 하나둘 발걸음을 멈춥니다. 활짝 핀 꽃을 사진 속에 담으니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도 다가오는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 날씨에서 좀 이렇게 화사하게 이제 새로 봄 맞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한번 들러봤는데 굉장히 예쁘고 그렇습니다. 제주의 봄꽃하면 유채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도 밭에도 활짝 핀 유채꽃으로 온통 노란 물결입니다. 나들이객들은 유채꽃밭 사이를 거닐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여기 올 때 꽃이 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SNS에서 보고 벌써 폈구나 하는 거 알고 오게 돼서 저희도 신기하네요. 아직은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겨울이지만 하나둘 피어난 봄꽃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저녁 개막해서 오는 20일까지 17일간의 금빛 열전에 돌입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7종목 109개 금메달을 놓고 승부를 펼칩니다. 우리나라는 밤 9시 시작하는 개회식에 쇼트트랙 곽윤기, 김아랑을 필두로 73번째로 입장해서 선전을 다짐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우리 선수단 목표를 잡았는데요. 금메달 1개에서 2개, 종합 15위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메달은 내일 저녁 쇼트트랙 신설 종목인 2000m 혼성 계주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서방 국가의 정상들은 불참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 2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국가체육장 니아오차오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푸틴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이집트, 폴란드,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의 대통령과 캄보디아 국왕, 카타르 군주가 참석하고 파키스탄과 몽골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서 추경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며 추경액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함께 물가나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추경액을 늘리는 데 합의해도 자신은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돼 올해 모든 공급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사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의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주택 기준으로 지난해 인허가는 54만 5천 호로 전년보다 19.2% 늘었고 분양 입주와 연결되는 착공 실적도 58만 호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했고 2006년부터는 출연금 규모가 연 100억 원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노사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해 파업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됩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가 설립된 1969년 이후 첫 파업으로 기록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화시대 실감형 콘텐츠 4종류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새로 공개된 콘텐츠는 시 공간을 탐험하는 광화전차와 증강현실 나무 광화수, 광화문을 여행하며 즐기는 게임인 광화담, 광화문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증강현실 콘텐츠 광화경입니다. 모두 8종류의 콘텐츠 중에 지난해 말 광화풍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광화원과 광화인이 공개됐으며 마지막으로 광화벽화가 오는 2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공개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미군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죠. IS의 우두머리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IS의 창시자였던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지 2년 4개월 만에 그 후계자까지 제거한 겁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의 한 마을. 3층짜리 건물벽이 무너지고 꼭대기층은 거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건물 주변은 부서진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건물 안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수괴 알-쿠라이시가 숨어 있던 곳입니다. 알-쿠라이시는 2019년 미군이 IS 수괴였던 알-바그다디를 제거하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쿠라이시가 현지 시각 3일 미군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Last night, operating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uccessfully removed a major terrorist threat to the world, the global leader of ISIS. 이번 작전은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맡았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헬기를 이용해 마을에 침투한 뒤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이후 교전이 벌어졌고 궁지에 몰리자 알-쿠라이시는 부인 자녀와 함께 자폭했습니다. يعني أكثر من ساعتين ونص 3 ساعات إلا ربع هني بالأجواء اللي يعني كني بالأجواء وسمعنا صوت يعني صار يضربني بالرشاشات ويضربني قذايف المروحيات. 이번 작전에는 특수부대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무인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임무는 성공적이었다며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전 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는 모두 자폭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메일 서버가 해킹 위협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커들은 다크웹에서 보안이 취약한 기업 메일 서버 IP를 판매하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사건 취재한 기자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기업 메일 서버가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기업들은 보통 사내용 메일 서버를 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내부 메일 서버가 해킹 피해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특정 회사가 만들어 배포한 메일 서버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뒤 이를 악용한 해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메일 서버 IP와 취약점 정보를 다크웹에서 개당 $350에서 $500, 우리 돈으로 42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고 팔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취약점을 공략해야 하는지까지도 도표로 만들어 정리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관계기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IP라는 거는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해킹 조직들은 그렇게 취약한 IP를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자를 찾는데요. 거래가 성립이 되면 IP와 그리고 그 취약점이 이제 되는 코드를 같이 제공해 줍니다. 네, 이렇게 사내 메일 서버가 해킹되면 정확히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해커들이 서버 해킹으로 기업에 가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광범위한데요. 우선 사내에서 주고받는 메일 내용이 통째로 해커 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 메일과 비교해 사내 메일에는 기업 내부 자료나 민감한 정보가 담길 가능성이 커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해커들이 공격한 회사를 사칭해 다른 곳에 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른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거나 랜섬웨어를 유포할 수도 있습니다.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해서 전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 메일 내용 조작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해킹 위험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제 해킹 조직이 메일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해외 3만여 개 기관을 공격하고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정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해에만 2차례 해당 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해운 전문업체나 제약사 등 70여 개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메일 서버는 간단한 업데이트만 수행해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동안 다크웹에서 국내 메일 서버 거래 시도가 포착돼 다시 보안 권고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기관의 보안 권고 조치를 무시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경고를 무시하다 해킹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내 한 연구기관은 특별 점검에서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해킹 공격을 받았고요. 국내 한 방산업체 역시 지난해 4월 보안 경고를 무시했다가 2달 뒤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했습니다. 해킹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당한 뒤에도 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킹 공격 뒤 피해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지난해 2월 해킹 피해를 본 국내 한 대기업의 경우 국정원이 감염 원인이나 악성 코드 경유지 등에 대해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2달 뒤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프로그램도 유사한 공격을 당했는데 확인 결과 앞서 대기업 해킹 때와 같은 경유지를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만약 민과 관이 서로 빠르게 정보를 교환해 머리를 맞댔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추가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보안 권고를 받은 기업은 가능하면 빨리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해킹에 악용되는 장비와 제품의 취약점 대부분은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거나 간단한 설정 변경만 해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국가기관이 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약점 정보를 통보받았을 때는 조속히 패치를 하도록 할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공격 전후로 민과 관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서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2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지역 고등학교 교장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급락했지만 장 마감 뒤 미국 대표 IT 기업인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시각 현재 상승세 보이면서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26%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원달러 환율, 현재 1,200원을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8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배럴당 90달러가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우려와 공급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1배럴에 90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날이 무척 춥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입춘 한파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낮고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 챙기셔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입춘 한파 속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기온이 더 떨어지는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큰 눈이 오겠고 호남과 충청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2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